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우리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특히 유럽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독일이 백신 미접종자의 활동을 제한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는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이런 주식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보고 요즘 시장 주도줄로는 또 어떤 걸 좀 주목해보면 좋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서브스택이라는 뉴스 구독 플랫폼이 등장했는데요. 구독자가 벌써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플랫폼이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기자, 프리랜서 작가들을 창작자로 불러들이고 이 창작자들이 또 구독자를 이렇게 늘렸다고 하는데,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이 서브스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요즘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작년이 진짜 좋은 주식 투자 해였구나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올해는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변수들도 많고 주가도 생각만큼 또 안 오르기도 하고, 한국 주식을 들여다보면 미국 주식이 오르고 또 미국 주식 들여다보자니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많은 고민들을 하실 텐데, 오늘 센터뷰 시간에 이런저런 궁금증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가능성이 있나 봐요. 또 우리나라처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들은 또 더욱 빨리 또 감염되어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영향을 받아서 글로벌 증시가 또 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뭐 한국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유럽에서 말씀처럼 조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신 자체도 기대만큼 못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예전처럼 또 봉쇄하고 격리를 뭐 마냥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반발도 또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이 사안의 특성상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거죠. 뭐 부스터샷이 뭐 효과 있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혹시나 변종 아니면은 잘하면 이제 풍토병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변수를 시장에 반영하기는 뭐 상당히 조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악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거 상당한 리스크 요인일 텐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 우리 그 봄에 나왔을 때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더 난감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돌이켜보면 거의 뭐 1년 반 지났습니다만, 이상 지났죠. 그때는 결국에는 이 돌발 변수에 대해서 각국의 정책들이 과감하게 유례가 없던 정도로 통화 정책도 그렇고 재정 정책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뭐 물론 이제 QE는 조금 뭐 QE를 줄이는 거는 늦출 수 있겠습니다만, 금리를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특히 미국의 경우에 더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만, 결국은 막대한 정부 지출, 돈을 풀어서 막은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왔던 헬리콥터 머니 정도의 자금 살포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반복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뭐 재정 수지 건전성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플레가 생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난 봄과 같은, 지난 작년과 같은 그런 식의 정책 대응을 하기가 사실은 더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운 레슨이 교훈이라고 하는 게, 통화 재정 정책으로도 할 수 없는 공급망 교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인플레 원인이 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돈을 많이 푼 거 플러스 공급망 교란, 현재 인플레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악화된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이니까 뭐 네. 가정이라 뭐 단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 시장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죠. 방금 드린 말씀이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일 거고, 예. 시장에도 당연히 뭐 부정적인 영향일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언택트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제 정상화주, 재개방주 이런 쪽들은 다시금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이제 만약의 경우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 변수다.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확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재확산에 따른 대응도 달라질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겠다는 말씀이네요. 미국 증시도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래도 미국 주식은 잘 오르는데 한국 주식은 계속 그렇게 못 오르는 게 뭔가 이런 디커플링에 큰 문제가 있는 건가, 뭔가 어떤 근본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남아 있습니다. 뭐 원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처럼 그래도 미국 주식은 괜찮아요. 그 나스닥이나 S&P 뭐 고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시장, 예를 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25일 날 3,300을 찍은 이후로 예. 한 8, 9% 정도 빠지면서 뭐 그렇게 썩 재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은 몇 가지, 예를 들면 한 세 가지 정도, 세네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경기 사이클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수가 향후에 뭐 한 몇 달, 한 분기, 두 분기, 뭐 세 분기 몇 달 뒤를 보여주는 경기 선행 지수가 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미국이나 OEC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진 않거든요. 뭐 조짐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한국의 경기 사이클이 조금 먼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죽었다. 거. 네. 그리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주가는 기업 실적, 어닝의 이제 이익의 함수일 텐데 네. 그 어닝 자체가 경기 사이클하고 맞물려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지금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닝 사이클도 역시 뭐 정점을 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기업 실적도 경기 안 좋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기는 왜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은 계속 괜찮거나 여전한데 우리나라만 먼저 꺾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주시장 관점에서만 먼저 본다면은 예. 한국은 글로벌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 영어로 얘기하면 시클리컬 주식이겠죠. 예. 한국 주식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의 함수인데 한국의 기업 실적들은 상당 부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를 그려보더라도 코스피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는 주가와 그 수출액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경기 자체가 조금씩 둔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한국처럼 경기에 민감한 그런 주가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예. 내가 그래서 뉴욕에 있는 투자자다라고 봤을 때 한국 하면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고 수출이 민감하고 네. 그런데 글로벌 경기가 올해보다 내년에 둔화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의 어닝들을 집계 예상을 해보니 작년에서 올해로 20년에서 21년으로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이 증가율이 2배,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걸 보니까 증가 속도가 뭐 1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둔화되는 게 확인하죠. 네. 이렇게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은 경기 사이클이 정점을 칠 우려가 커질 때 당연히 좀 조심하게 됩니다. 크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은 이런 시클리컬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술주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경기 영향을 덜 받는단 말씀이죠. 그렇죠. 구조적 성장주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플하게 보자면 한국은 경기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 예. 경기가 약간 정점을 칠 것 같으면 조심해야 되고. 반면에 이러한 국면에서는 경기 사이클하고 큰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혁신을 만드는 성장주 비중이 높은 미국, 나스닥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좋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고 또 한국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영향도 좀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시는 것처럼 구조 개혁을 하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거든요. 네. 그 영향을 당연히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많이 받고 있고요. 경기 자체로. 그렇죠. 네. 그럼 그 말은 중국 관광객이 덜 오거나. 뭐 그것도 있지만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중국의 자체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품 소재 사가서 중국이 만드니까.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소비재 측면에서도 한국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의 경기가 내수가 슬로우 다운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건 미국하고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 측면이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보다 먼저 꺾인 건 결국 수출 중심의 그
이른바 사이클 많이 타는 산업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먼저 꺾인다는 거. 네, 먼저 꺾이는 부분이 이제 경기 순환적인 관점이고 예.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미국 경제나 미국 시장 혹은 한국 경제나 한국 시장 예. 이건 두 개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달라서.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예. 글로벌 유동성 측면도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연준이 어쨌거나 인플레의 압박을 느껴서 예. 지금 뭐 테이퍼링도 하기 시작을 했고 유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에서는 당연히 EM 측면으로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환류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그거를 이제 딱 우리가 그 눈으로 보기 쉬운 게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벌써 계속 이제 뭐 불안한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신호라는 네, 말씀이죠. 뭐 이미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과 미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안 오르는 게 정상인 것 같고 미국 주식은 계속 오르는 게 정상인 것 같고 돈은 계속 빠져나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흐름이 바뀐다면 어떤 이유, 어떤 계기로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원인들이 해소가 되거나 변화가 되어야 이제 그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보기엔 그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거로 크게 뭐 이렇게 크게 바뀌기는 어렵겠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사이클이 이제 뭐 경기 선행지수 3개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반전하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뭐 1년 반은 가니까. 예.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은 뭐 원래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고 또 연준이 이제 뭐 긴축 안 할래라고 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당분간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내년까지도 인플레 이슈 때문에 연준이 힘들기 때문에 연준의 그 긴축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양자 간의 디커플링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쉽게 해소되기 어렵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 쪽으로 다시 같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네. 둘이 같이 올라가는 쪽보다는 미국도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좀 그런 방향으로 커플링 이런. 위험성이 훨씬 있는 거 아니냐. 오를 때는 미국만 오르는 게 이유가 있는데 혹시라도 같이 움직인다면 내릴 때는 같이 내리지 않겠느냐. 예, 근데 뭐 대개 경우에 그 이제 그 많이 그랬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지수라고 하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논하기는 뭐 조금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결국에는 종목 장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이 종목 장세라고 하는 건 결국 뭘 사야 될 것인가, 주도주 혹은 주도 섹터가 뭐냐, 그리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글쎄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시장도 아마 이미 시장 참가자분도 많이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근 한두 달, 두세 달 사이에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주도 섹터는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네. 이런 쪽에 이제 디지털 관련된 이런 섹터들이 현재 가장 좋죠. 네. 예를 들면 이제 하더군요. 8월 달에 테슬라가 AI 데이 하면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I의 실생활 영역으로 이제 대중화라는 부분이 들어왔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지지난주에 뭐 이그나이트라고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지구촌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AI나 뭐 메타버스,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그냥 추상적인 기술이 아니라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우리 산업, 기업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혁신의 대중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컨셉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NFT라든지 뭐 코인은 원래 뭐 좀 활발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지난 2007년도에 애플이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바꿨죠. 세상을 바꿨죠. 몇 년 전엔 테슬라가 전기차를 이제 대중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혁신들이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세상을 바꾸고 돈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애플과 테슬라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도 우리가 체감하는 정도의 상품들을 내놨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그나이트라든지 GTC라든지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블록체인도.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AI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차. AI는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던 거라서. 네, 개발되었는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건 자율주행이죠. 뭐 챗봇이나 그런 정도였죠. 사실은 그렇죠. 알파고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어려운 AI 영역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제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이고 또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제는 우주여행도 상품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탈 수 있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우주 로켓을 이제 3D로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예. 그 로켓을 타고 여행을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제 뭐 요새 뭐 코인도 코인이지만 뭐 NFT도 엄청 활발하잖아요. 예.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MS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메타버스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에 들어온 라이프, 개인의 라이프에 들어온 메타버스도 있고 예. 그거는 뭐 가상 공간에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산업에 들어온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그건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옴니버스 이런 것인데 이런 건 시간상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꾸면서 돈이 되고 있다. 저희가 볼 땐 이런 테마들은 조금 더가 아니라 상당히 긴 추세로 갈 것이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초입부에서 이제 막 발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AI와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이번에 요즘에 핫한 이슈들이고 종목들이긴 한데 AI는 또 AI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고 또 블록체인은 또 블록체인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이제 뭔가 섞여서 돌아가는 영역도 있긴 있습니다만 다 괜찮을 걸로 보세요. 그런데 예. 우리 지난번에 99년도 IT 버블 때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실체가 있는 것들이 결국에 남아서 향후 10년을 주도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퀄리티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발라내는 것이 저희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겠죠. 어렵군요. 뜨는 영역이 있기는 있고 방금 언급은 해주셨는데 또 이 중에서도 다수보다는 소수가 살아남는 시장이라고 하시니 하기야 그런 시장 거치고 나서 뭔가 이제 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는 이른바 팡 종목들이 떴으니까 잘 들여다보면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남은 시장 흐름 뭐 내년 초 뭐 어떤 게 좀 시장 변수로 좀 주의해야 또는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일단 바텀업 관점에서는 올 4분기부터 기업들의 마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슬로우플레이션한 상황에서는 네. 경기는 살짝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마진 압착이 생기기 때문에 마진을 지킬 수 있는 기업 그게 중요하겠고요. 그 리스크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인플레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이 더 강화될수록 예. 연준의 스탠스가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금리를 올릴 가능성.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폭이 예. 더 커질 가능성.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죠. 이런 변수들을 뭐 연말까지면 한 달 반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연결성.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뜨거워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네. 중앙은행이 요즘 물가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경기가 좋아서 핫해서라는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공급망 충격 뭐 혹은 그린플레이션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문제 이제 뭔가 그런 거라서 네. 오히려 세상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라서 네. 이거를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건 또 거꾸로 대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맞습니다. 다른 수단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그러니 그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낮출 걸로 봐야 되냐 하면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공급 샥이 더 크냐 수요 측면에도 있는 거냐 예. 그거를 발라내는 것에 따라서 현재 연준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거죠. 고민거리군요. 아직도 그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가끔씩 와주시는데 쭉 한번 훑어주시면 마음이 좀 그래도 편해요. 갖고 있는 주식은 안 오르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의 서철수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브스택이라고 하는 이게 회사 이름입니까? 네, 서브스택이라는 회사입니다. 서브스택. 네, 서비스명이죠. 네.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이라면서요? 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로블록스 소개할 때 네. 이제 게임의 유튜브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널리즘의 유튜브입니다.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할 수 그러니까 있을 이제 것 같아요. 예. 사실 유튜브라는 건 영상 기반인데, 네. 근데 이제 이건 서브스택은 텍스트가 기반이고요. 그리고 텍스트에서 저널리스트들이 등록을 해요. 네. 뉴스레터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되는데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보내면 구독 수익을 올리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구독자를 모아주는 서비스를 해서 지금 이제 이 구독 서비스가 2017년 10월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유료입니다. 유료 네, 구독자가 예, 100만 예. 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튜브가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네. 여기는 누구나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올려서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다. 네. 100만 명이 유료로 구독하고 있더라. 그렇죠. 오. 네. 그 안에는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뉴스레터라고 하면 오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뉴스는 이런 건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중얼중얼 블라블라 이렇게 쓰는 겁니까? 네. 그런 수준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그 코로나 즈음에서 사실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직장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들이 광고가 안 되니까 그 가뜩이나 지금 레거시가 힘든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서브스택으로 쫙 옮겨가니까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미디어의 선수들이 서브스택에 등장하니까 네. 뭐 단순하게 뭐 오늘 뭐 재밌는 거 봤어요 수준이 아니라 음. 진짜 심도 깊은 그 저널리즘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전문가들도 또 모이기 시작하고. 네. 원래 이렇게 시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렵지 되고 나면 또 잘 굴러가는 건데 서브스택이라는 곳은 또 주제를 그런 걸로 잡았군요.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예. 사실 우리 그 한국에서도 그 지식 정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정말 그 지식인들이 훌륭한 글을 쓰기도 하는데 네. 그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올리면 뭐 페이스북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그 글을 좋아요를 주죠. 좋아요 주죠. 좋아요 보고 기분은 좋아지는데 문제는 그 페이스북은 그 좋아요에 기반한 형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광고를 받아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는데 나한테는 수익이 안 떨어지고 페이스북만 돈을 번다. 네. 이 사실 캐시어 마크가 자꾸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컨텐츠를 무료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SNS 서비스까지 등장한 상태니까 이 서브스택이 딱 등장하니까 이 페이스북에 더 이상 훌륭한 글을 쓸 필요가 없겠는데 서브스택에 가면 돈도 받을 수 있고 구독자를 딱 모을 수 있고 예. 구독자와 소통하면서 컨텐츠 만들 수 있으니 이게 미디어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보다 그럼 더 잘 법니까? 사실은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워낙 많이 벌어갖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유튜브의 구독자 100만이면 사실 뭐 유료는 아닙니다만 예. 사실 요즘 명함도 못 내미잖아요. 유튜브 100만. 100만 유튜브 많아졌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만큼 돈을 벌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까지 미디어 저널리즘 콘텐츠는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공짜였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 우리가 공짜로 뉴스를 보는데 예. 사실 그거는 이제 네이버가 그 컨텐츠를 사와서 보여주는 것이고 뭐 카카오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 아니면 뭐 기존의 광고주가 해당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독자는 공짜로 보는 형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를 위한 컨텐츠가 안 만들어지고 광고주를 위한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그 서브스택이 그런 틀을 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브스택은 작가 평균 수입은 공개하지 않기로 되어 있긴 한데 대신에 이제 탑 10은 공개합니다. 상위 10명은 공개하는데 네. 상위 10명이 연간 그 2,500만 달러를 버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300억 원이 좀 안 돼요. 10명이 300억, 한 명이 대략 평균 30억. 30억. 네. 1년에. 와우. 어때요? 이번 달까지만 네, 같이 가실까요? 이진우 기자님 서브스택으로. 얼마에 한 달에 얼마씩 받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격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 가격은 한 월 5달러가 구독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월 5달러라고 하면 구독자 1,000명만 모아도 그러면 이제 5,000달러가 모아지게 되잖아요. 네, 네. 그 사실은 웬만한 그 미디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남부럽지 않게 활동할 수 있기 때니까 물론 서브스택은 여기에 수수료 가져가요. 10%. 예. 그거 빼면은 사실은 서브스택은 전체적으로 창작자를 모아주고 저널리스트를 모아주고 예. 그리고 저널리스트는 구독자를 모아서 서브스택과 저널리스트가 상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그 한국의 그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샌델 교수 이 책이 진짜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123만 부 팔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근데 사실 15,000원짜리 123만 부 팔아야 사실은 근데 서브스택 가면 정말 유통 비용 거의 없이 진짜 1년에 그렇죠. 30억씩 보면 네. 그러면 이제 money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인터넷이 요즘 슬슬 그 이른바 구독 경제로 네. 직접 유료로 돈을 주고 받고 콘텐츠를 사고 파는 뭐 넷플릭스도 넓게 보면 그런 거고요. 그렇죠. 네. 뭔가 중간에 광고주가 들어가서 광고 보시고 그 대신 여러분은 공짜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네. 아예 직거래로 바뀌는 분위기인 것도 같더군요. 그 콘텐츠가 이제는 유료라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
그러니까 그 마크 앤더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인물이 뭐냐면 그 넷스케이프를 창업한 인물인데 네. 예전에 그 90년대 익스플로러 MS와 경쟁했던 바로 전설적인 기업인데 지금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이 마크 앤더슨이 그 인터넷의 시대를 세 개로 구분해요. 1단계는 막 열심히 콘텐츠를 인터넷에 쏟아붓긴 하지만 예. 그러나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는 단계. 음. 두 번째는 그런 콘텐츠로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버는 단계. 네. 그게 이제 구글, 페이스북, 뭐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죠. 음. 근데 제 3의 물결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서브스택 같은 것들인데 뭐냐면 그 소비자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에 돈을 내고 그걸 사가는 단계. 넷플릭스도 그런 케이스고 예. 서브스택도 그런 단계인데 그 대상은 영상이냐 아니면 이제 저널리즘 텍스트 콘텐츠냐의 차이만 예.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새롭게 뭔가 직업이 생기는 분들도 있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미디어에 속하지 않아도 서브스택에서 일정 정도의 구독자만 모으면 웬만한 미디어 못지않게 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보고 이제 열정 경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패션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누구의 열정이에요? 이게 이제 작가의 열정? 작가의 열정이겠죠. 네. 근데 그 기경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기경제라는 게 우버의 운전기사들이 네. 그러니까 우버가 사실 결국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줄 알았더니 비정규직만 창출해서 불안해가 됐다 이런 예. 기경제 그 명함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경제는 대체 가능한 사람을 갖고 장사를 해요. 무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어도 운전이 가능하니까. 우버든 혹은 뭐 배달의 민족이든 뭐든 그렇죠. 누가 오는 건 관계 없죠. 그렇죠. 근데 뭐가 오느냐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열정 경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진우 기자의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다. 이러면 이거는 이진우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유한 컨텐츠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게 사실 거기에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창작자의 열정도 있지만 그 창작자, 크리에이터 또는 저널리스트를 좋아하는 독자의 열정까지 결합되니까 예.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되면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걸로 봅니까? 그렇겠죠. 그 시장 규모 한 380억 달러 추산하는데요. 열정 경제가.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이건 추산이고 어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 지금 시장 자체가 컨텐츠가 합리적으로 유료화되어가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예. 그게 영상에서 먼저 시작됐고 결국은 뭐 웹소설이나 웹툰으로도 넘어가 있고 결국 그렇다면 흔히 지식정보 컨텐츠라고 하는 저널리즘 컨텐츠에도 이런 시장의 흐름이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걸 서브스택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서브스택이 잘 되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뭐 베끼잖아요. 잘. 그래서 페이스북이 서브스택 베낀 블래튼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서브스택은 10% 수수료 받는데 우리 블래튼이 수수료 안 받아요. 뭐 이런 거. 돈 많으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이 흐름 자체는 거대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필연적이라고 보는 거죠. 뭐 트위터도 있습니다. 트위터도 그 랩이라고 하는 그 뉴스레터 플랫폼을 인수했고요. 이제 뭔가 뉴스레터 플랫폼에서 서로 유료로 주고받고 콘텐츠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보는군요. 네. 중간에서 그러면 중개 수수료를 받습니까? 이 서브스택이라는 회사는? 네,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데 네. 그게 뭐 말하자면 전체 플랫폼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창작자, 그 저널리스트를 계속 수급하고 예. 그리고 그 구독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비용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뭔가 하나의 한 우물만 파서도 생계를 이어가고 또 부자도 되고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뭐 한국에도 이런 그 글 잘 쓰고 이게 뭐 이게 그 블로그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정말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예. 사실 여기서 수익이 크게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뭐. 그게 아마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가치를 제공해 줄 사람은 존재하고 네. 그 가치에 대해서 기꺼이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자도 존재하는데 그 둘 사이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한쪽에서는 좌절하고 한쪽에서는 못 찾고 그러다 네. 보니 사실은 그동안 우리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 많은 시청자들이 몰리고 네. 내지는 또 유명한 넷플릭스 같은 OTT에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찌 보면 그 시장이 잘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연결해주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플랫폼인데 그런 플랫폼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가 서브스택 같은 해외 모델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모델들이 나올 만하죠. 사실은
그래요. 저희 북저널리즘에서도 네. 그 저널이라고 하는 서브스택 벤치마크라는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네. 그걸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면 손에 잡히는 경제는 불리한 건가요? 유리한 건가요? 왜요? 손에 잡히는 경제엔 이진우가 있어서 안 불리합니다. 에이, 네. 그것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들으시는 걸 텐데 아무튼 전문적인 콘텐츠가 나타나는 게 어떤 느낌일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회사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트위터가 뉴스레터 플랫폼 레비를 인수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 레비도 아마 비슷한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고스트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네. 고스트는 이런 겁니다. 서브스택은 그러니까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주제별로 약간 편집권을 갖고 예. 개입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좋은 콘텐츠 위에 올리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은 좀 필터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스트의 경우에는 그냥 올려라. 우리는 다 퍼블리싱 해주겠다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스택 말고 고스트를 가는 작가들도 꽤 있어요. 두 개의 형태는 좀 다르고 네, 서브스택은 뭔가 관리를 하는 쪽이고 그렇죠. 네, 고스트는 그냥 올리면 올려주겠다. 맞아요. 네. 앱스토어하고 안드로이드 마켓하고 느낌이 비슷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네. 네, 어쨌든 결국 시장의 퀄리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인데 예. 결국 마켓 퀄리티를 유지하는데 서브스택 방식이 이제 애플 방식이라면 네. 그럼 이제 고스트 방식은 이제 앱스토어, 그러니까 구글 방식이겠죠.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은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또 퀄리티가 유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디는 작가가 되려면 또 거기서 테스트해야 그렇죠. 테스트를 통과해야 허들을 되는 넘어야 플랫폼도 돼요. 있어서 네, 맞습니다. 에이 뭐 하나 좀 쓰려고 해도 에이 이렇게 딴 데다 쓰고 말자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독 경제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안에서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가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네. 구독자 숫자 안에서 매달 그 구독 서비스로 $1,000 이상을 버는 창작자의 수가 몇 명이냐가 해당 플랫폼이 얼마나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냐 보여주거든요. 그 이제 1K 창작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1K 창작자가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요. 예를 들면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음원 서비스 있죠. 예. 이것도 사실은 돈을 내고 음원을 구독하는 형태인데 여기서도 $1,000 이상 버는 사람 숫자가 2.6%밖에 안 돼요. 전체.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증가할수록 중산층이 증가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체 아티스트가 700만 명인데 네. 거기서 2.6%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음원 서비스는 한 달에 얼마 내서 다 듣는 거가 아니라 특정한 작곡자나 가수의 그 음악을 구독할 수 있게 곡별로 네.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스포티파이 또는 뭐 서브스택 이런 안에 있는 열정 경제 플랫폼들이 결국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거죠. 이 레거시 미디어들, 그러니까 네. 이른바 언론사들, 네. 그동안 저널리즘의 주류였던 그런 회사들은 참 고민거리겠어요. 그들이 유료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료로 하고 나면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영향력이 줄어들고 광고료가 줄어들죠. 네, 그러다 보면 유료로 할 수도 없고 유료로 안 하자니 계속 광고에 끌려다니고 네. 그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광고에 의존하는 미디어의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저널리스트들의 그 업무 동기도 좀 줄여준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광고주 기반의 기사들, 뭐 컨텐츠들 많이 생산하게 되잖아요. 예. 그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깨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그냥 광고에 의존하는 게 당연하다. 미디어 컨텐츠 공짜다. 한마디로 기사는 공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서비스택이 100만 넘었는데 해외의 그 뉴욕 타임스 그러니까 유료 구독자가 760만 명이 넘었어요.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300만 명, 이코노미스트도 한 100만 명 되거든요. 유료 구독자가. 유료입니다. 예. 유료 구독자가. 물론 이렇게 되면
그 광고료가 줄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과감하게 광고 의존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구독 경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서브스택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딱 히트를 치니까 이 대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광고도 이제는 그걸 소비하는 광고를 보는 분들의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거라. 네. 뭔가 돈 주고 구독하는 분들은 다른 것도 돈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그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 영업이 요즘 잘 안 되는 게 네. 페이스북한테 밀리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형태는 정말 타겟 오디언스한테 정확하게 광고를 해주죠. 네. 그 물건을 살 사람한테 광고해 주는데 미디어의 광고 형태는 그냥 그 매체를 보는 사람한테 그냥 광고를 하면 살지도 몰라요 같은 형태의 네. 애매모호한 광고를 하니까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 더 이상 광고를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풀이 모여 있는 곳도 없어서 광고주들이 선호했을 텐데 이제는 다른 대안들이 자꾸 생기는 그럼요. 거죠. 뉴미디어의 시대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요즘 서브스택 같은 경우가 그래서 작가들이 비용이 막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작가들끼리 뭐 서로 번들링을 해갖고 서비스를 제시하기도 해요. 내 거 같이 보는데 맞아요. 한 달에 뭐 네. $7 이렇게. 네, 그러니까 사실 매거진 신문 같은 것들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북저널리즘의 신기주의사였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